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난 너무나 잔혹한 사건입니다. 바로 학대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자료를 조사하면서도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그 아엘이라는 여성의 친아빠인 카키모토 야스타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62년생으로 유리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카리는요, 1964년생입니다. 자, 그 둘 부부는 만나게 되었고 1984년도에 아이리 씨가 태어납니다. 자, 그녀의 얼굴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그녀가 바로 아이리라는 여성입니다. 자, 1985년도에서 이제 아이리의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여동생이 태어나요. 자, 1995년 여름에 이 가족 4명은요, 히라카타시라는 동네에서 네야가와시라는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아이리 씨는 학교에 전학을 가게 돼요. 자, 부모와 아이리 씨, 그리고 아이리 씨의 동생과 같이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이 집에 머물게 된 건 2017년도까지 머물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리 씨가 죽게 된 거야. 자, 오사카 네야가와시 집에서 장녀였던 이 카키모토 아이리 씨, 당시 33살, 이 여성이 동사한 채 발견돼요. 집에서 동사한 채 발견된 거야. 얼어 죽은 거지. 자, 그러고 나서 아빠가 전화를 합니다. 저기요, 우리 집에서 요양하던 딸이 죽었어요. 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자, 그녀는요, 아주 좁은 방에서 죽어 있었어요. 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사망한 이 여성은요, 네야가와시 주택에 아주 고립된 작은 방에서 감금되어진 채 죽어 있었던 거야. 자, 당연히 부모님께 물어봤겠지. 아니, 딸을 왜 이곳에 감금시켜 놓은 거죠? 라고 했더니 이 아빠와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딸이 정신질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7년 정도 전부터 어쩔 수 없이 조립식 집에다가 감금시키게 된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야. 딸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딸을 어쩔 수 없이 감금시켜놨다. 17년 전부터.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이걸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자, 그녀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대. 그리고 그게 의료기관에서 이미 진단이 됐대. 이 아이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당시 죽어있을 때 그녀의 상태였어. 달려온 대원, 그 세방 대원이 말하기를, 그녀는요, 비이상적으로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어. 사실 그녀가 죽게 된 원인은요, 영양실조 상태에서 동사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윗속이 텅 비어 있었대. 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양실조니까 이제 그 체온 있지, 사람의 체온을 조절하는 그 체온 조절 그 기능 장치가 망가졌던 거야. 그래서 체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동사로 죽은 거지. 그 12월 이때쯤 죽었으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을 때. 자, 그러나 카키모토 씨는요, 네야가와시 복지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 왜 자기 딸이 약간 좀 장애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라에다가 뭔가 지원을 해서 뭔가 돈을 받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원래 맞는데, 이들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어떤 나라의 어떤 도움이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뭔가 국가, 그러니까 이런 행정 이런 기관이랑 뭔가가 얽히는 걸 좀 피했던 것 같아. 자, 당시 이거는요, 그 집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이 경찰들도 와 있고, 집안 상태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진들과 영상들을 제가 조금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그녀가 갇혀 있었던 감금 방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집에, 이 집 안에 감금되어 있던 그 집은요, 조립식이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만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거야. 조그만 컨테이너 같은 거였지. 실내에는 간이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누우면, 딱 사람이 한 명 누우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우면 바로 화장실 그게 얼굴 옆에 있게 되는 그런 위치였어.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그 화장실의 냄새를 고스란히 다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오두막은요, 문이 안에서 잠기는 게 아니라 밖에서 잠겨 있었어. 그러니까 밖에서 열쇠로 이렇게 잠가 놓은 거야. 그리고 온도 관리 때문인지 그 쿨러의 통풍관과 같은 곳이 그 물건의 창고랑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대. 근데 너무 어이없는 게 에어컨은 있었는데 난방기구는 없었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사실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그녀가 갇혀있던 그 방에는 에어컨은 있었지만 따뜻하게 해줄 히터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야. 자, 2017년 12월 23일 아버지인 카키모토 야스타카는요, 어머니 카키모토 유카리와 함께 딸이 죽은 것 같다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망 사실이 알려집니다. 자, 경찰 조사 결과 사이리 씨의 사인은 동서였어요. 33살의 카키모토 아이리상. 자, 발견 당시 사망자는요, 그 주택 방 한쪽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만든 조그만 다다미 방. 근데 이 방이 2조였는데, 그게 약간 1평이었던 거야, 1평. 1평 정도 규모의 그 골방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이불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진 채 죽어 있었어. 나체였어. 옷을 한올하게도 입고 있지 않았어. 그 겨울에. 방은 바깥에 잠금 장치가 돼 있었고 안에는 간이식 침대 그리고 수세식 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 밖에 설치한 탱크가 있었는데 이 탱크가 뭐냐면 이렇게 물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리고 안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그녀가 물을 먹고 싶으면 그 호수를 이렇게 빨거나 그렇게 해서 물을 먹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완전 너무 열악했지. 그리고 방 안쪽에는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딸의 모습을 안방에 놓인 모니터로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크로 말하면 스피커를 이용해서 그 딸이랑 대화를 나눴대. 자, 수사 관계에 따르면 이 일가는요, 1995년 이사를 왔잖아. 단층 목조 주택의 높이는요 2m 정도 됐어. 이 집에 그 울타리 보이시죠? 이게 2m 정도 됐어. 합판이 이렇게 쳐져 있었고 현관문 그다음에 집 앞 외벽 위에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었대. 우편함은 내부에서 닫혀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없는 상태였대. 그리고 오사카 네야가와시 주택가에 사는 단독주택은요, 이거 봐봐, 이 집만 뭔가 이렇게 붕 뜬 것 같지? 다른 집이랑 어울리지 않는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의 집이었대.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요, 이 집이 빈집이라고 생각했대. 왜냐면 이 아이리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가 너무 좀 이게 누가 봐도 집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아, 뭔가 창고구나, 뭔가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구나라고 생각했대. 왜냐면 사람의 인기척이 거의 없었대.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주민분의 인터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자, 주민분이 하신 인터뷰입니다. 近所に住む人は見かけることはないと思う。 그러니까 이 집에서 본 적이 없대. 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見かける方、知らんからな、おるの。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건 둘째치고 몰랐어. 누군가가 거기 사는 것도. 人が住んだのは最近は思ってないもん。 그리고 저기 있잖아. 사람이 산다고는 요즘까지도 생각도 안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안에 사람이 사는지도 몰랐고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다른 주민분들은요. 이 집에 딸이 있다니 전혀 몰랐어요. 아니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우편함도 봐요. 저렇게 열지도 못하게 잠가놨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전자 이런 게 뭐 물 쓰는 거나 이런 게 뭐 돌기는 해요? 그런 것도 돌지도 않더라고. 뭐 가끔씩 뭐 좀 중년 부부가 왔다 갔다 하길래 저기 살고 있나? 라고는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웃들과 교류는 하나도 없었어. 설마 저 집에서 딸이 저렇게 죽었다. 근처에 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괜히 미안해지네요. 라면서 주민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자, 지난해 2017년 12월 23일 그 집에서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됐잖아. 근데 그녀가 발견됐을 때 나이는 33살이었어. 그런데 그녀의 몸무게는 몇 킬로였냐면 19킬로였어요. 부진의 그 조그만 1평 안에서 그냥 그렇게 옷도 입지 못한 채 얼어 죽은 거야. 영양실조로. 굶어 죽고 얼어 죽은 거지.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녀는 고향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사를 왔고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쯤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대요. 부부의 말에 따르면. 자, 부부는 계속 이렇게 말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정신 이상 증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16에서 17살 때쯤인가? 아니 너무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어떡해요, 다 큰 애를. 힘이 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둬놓기로 결정한 거죠 뭐. 저도 우리 딸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정신병원에 가둬야 되나라고도 싶었는데 그래도 내 딸이니까 부모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라고 말을 한 거지. 자, 2002년 이전부터 격리 상태가 시작됩니다. 2002년도부터 여러분. 그보다 더 전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녀는 막 성장할 때쯤부터 갇혀있기 시작한 거야. 부모님에 말하면 그녀가 난폭한 행동을 했고 굉장히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금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녀의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혀 반대의 의견을 말해요. 초등학교 6학년 3학기부터 등교하지 않았던 이 아이리 씨의 동급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 바로 이 동창생의 인터뷰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걔 굉장히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굉장히 약간 좀 내성적이고 그냥 보통의 그냥 부끄러움 많은 그런 여자아이였어요. 중학교 때 돼서는 전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라고 말을 했어. 또 다른 동창생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그녀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거야. 미용실에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항상 슬픈 얼굴이었어요. 자, 팔과 다리 부분에 무슨 멍자국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 그거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그냥 걔한테 물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가 물린 자국이 아니라 그냥 멍자국 같았어요. 자, 그녀의 팔에는 10군데 이상의 멍자국이 있었대. 팔과 다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대. 그냥 굉장히 상냥하고 착한 아이. 그리고 되게 말투도 조근조근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해. 날뛰거나 난폭한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본 사람이 없었어. 또 다른 동창생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좀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 걸 종종 보곤 했어요. 말이 없고 약간 어두운 모습이 있는 아이이긴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라면서 후지TV 등 동창생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던 걸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가슴과 팔다리에 10개 이상의 멍자국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 아, 그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녀의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잖아. 자, 초등학교 시절에부터 멍자국이 있었고 맨날 똑같은 옷이었고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머리도 한 번도 미용실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머리 스타일이었고 이런 말 들으면 부모님이 제대로 케어해주고 있지 않았고 멍자국은 뭐야? 그녀가 어서 엎어지지 않는 이상 온몸에 멍자국이 있을 정도면 분명 집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자,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정신질환을 받았고, 정신질환 그 진단을 받았고, 초등학교 6학년 1월부터 학교를 쉬고 중학교는 한 번도 다니지 않았대요. 자, 아이리 씨가 그 발견됐을 당시에는요, 그녀의 키가 145cm였어. 그리고 체중은 19kg였어. 33살에 145에 19kg. 위에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검진 결과 피와 지방이 거의 없었대요. 19kg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거예요. 등유통 있죠, 여러분? 등유통. 이런 등유통에다가 기름을 약간 채우면은 이게 19kg인 거야. 그러니까 여자도 이렇게 들 수 있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인 거야. 자, 이게 여기 넣으면 18kg에서 20kg 정도까지 된대. 그런데 이게 바로 아이리 씨의 몸무게가 비슷한 거야. 33살의 성인 여자의 몸무게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가벼움이야. 자, 145에 19kg, 몸에 피와 지방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사실은 이 145cm라는 그 키도 굉장히 작은 키야. 일본 사람 치고도. 일본의 30대 여자 평균 신장이 못해도 158.3cm래요. 그런데 그녀가 33살의 나이에 145cm인 거야. 이게 바로 일본의 11살짜리의 그 여자 아이들의 평균 신장 수준이래. 11살. 그녀 나이 33살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녀가 어릴 때부터 뭔가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를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 거야. 그리고 뭐 찾아보면은 뭐 5살에서 6살 그 여자아이의 평균 체중이 18.6kg래. 이거 일본에 출처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33살의 예리 씨가 바로 5살, 대여섯 살 정도 아이의 몸무게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저도 굉장히 마른 타입이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8kg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훨씬 20년도 더 전에. 근데 그녀가 33살에 19kg면 얼마나 그녀가 말라 있었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오죽하면 영양실조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저하돼서 사망한 거야. 동사한 거야. 너무 끔찍하죠? 자, 부모는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냐? 우리 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야, 경찰들이. 그러면 딸이 약간 그럼 정신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상담 신청을 한 적이 있었나 라고 했더니 장애인 수첩도 발행된 기록이 없고 그 어디 가서 약간 진료받거나 이렇게 상담을 한 신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야. 사실 뭐 어떤 게 있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뭔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왠지 조금 우리 가족들을 색안경 끼고 볼 것 같고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 가족이, 이 부모가 자기 딸을 숨기기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딸의 상태와 그리고 그 부부들이 한 짓이 뭐냐면 18일날 딸의 사망을 알았어. 근데 신고하지 않았어. 아버지 야스타카가 잠자고 있는 이 자신의 딸 아이리의 잠자는 얼굴을 확인하고 12월 18일 오전 1시가 지나서 또다시 봤는데 얘가 숨을 그때까지 또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해. 오전 1시에 갔는데 딸이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빠랑 엄마랑 신고를 하지 않고 며칠 동안 계속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떡하지?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야, 딸이 정신질환 안 와서 정신병원에 가족이 싫어서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서 딸이랑 같이 있었는데 왜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둘째 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둘째 딸은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둘째 딸이 부모님한테 이 첫 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 둘째 딸이 부모님을 설득합니다. 경찰서에 빨리 신고해요, 아빠. 그래서 이들 부모가 119에 통보하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딸이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물어봐. 왜 딸이 죽었는데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며칠 동안 방치했죠? 라고 했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해. 119에 통보하면 우리 딸이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죽었지만 우리 딸이랑 좀 더 같이 있고 싶었고, 그래서 신고하는 걸 좀 늦춘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었어. 근데 119에 신고하면 사체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체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나고 나서 20일이 돼서야 딸의 사망 소식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5일 후 23일 부부가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 사체를 실내에 방치했고 사체 유기 의혹으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사망 경위 등에 대해서 이 부부를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정신질환 딸이 딱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맨날 뭐 부시고 막 엄마 때리려고 그러고 아빠 때리려고 으아! 막 이랬다고 치자. 그런데 뭐 힘들었겠지. 딸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 16살, 17살 때부터 막 되게 폭력적이어서 그때부터 가둬놨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왜 가둬놨을까? 자기들 체면 때문이지 않았을까? 뭔가 우리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는 건 안 돼라든지. 하여간 그들이 딸을 감금한 건 법적으로도 불법이고, 그리고 어쨌든 건 간에 이건 분명한 학대야, 그지? 자, 그런데 그들 부부는 우리 딸이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우리 딸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랑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감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래, 너무 사랑해서 딸을 감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이들은요, 딸에게 하루 한 끼밖에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방에는 난방 기능이 되지 않는 에어컨만 달려 있었어요. 자, 그녀가 죽었을 당시엔 나체였다고 했잖아. 그래서 물어봐, 경찰이. 아니, 딸의 옷을 왜 입히지 않았던 건가요? 라고 했더니 이 부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 딸이 몇 년 전부터 자꾸 덥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더우면 옷이 굳이 필요 있을까 싶어서 그냥 안 입힌 거죠, 뭐. 라고 하는 거야. 딸이 자꾸 덥다고 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덥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옷을 안 입힌 거다. 마치 딸을 배려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녀가 갇혀있던 방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자, 이게 바로 그녀가 갇혀있었던 방입니다. 제가 조금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좁은 방이야. 1평밖에 안 되는 방이야. 여기 간이 침대가 있었어. 자, 이 아이리 상은 여기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감식 카메라가 이렇게 있었고, 바로 얼굴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 그 조그만 세면기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통을 해놓고 호스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먹으려면 벽에 대고 이렇게 호스를 빨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갇혀있던 거야. 물 호스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있었고, 화장실 변기통이 바로 얼굴 옆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갇혀 지냈던 거야. 독방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쵸? 자, 식사는 단 하루에 한 번 이었대요. 자, 그리고 물은 조립식에 매달린 튜브에서 이렇게 먹게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는 실내 안에 설치되었던 인터폰으로만, 그러니까 인터폰으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교에 스피커폰 있잖아. 학교에 스피커 있지. 그런 식으로 딸의 방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부모랑 대화를 한 거지. 자, 방은 3평방미터, 거의 약 0.9평 정도 되는 사이즈였대. 그리고 골방에 이렇게 가둬놓고 하루에 밥을 한 번만 줬어. 그냥 밥을 왜 하루에 한 끼만 줬냐, 왜 이렇게 그녀가 말라있냐라고 했더니 이들 부부가 하는 말이, 아니, 작년인가? 작년부터 하루 2끼 주다가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딸한테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었어요. 굶기거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딸에게는 적절한 양의 음식을 주었다라고 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검한 사망자의 위에는요, 음식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 전혀. 사망 며칠 전부터 녹화 영상을 확인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감시 카메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이 확인했는데 이 사망 며칠 전부터 그녀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대. 그리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맨날 감시 카메라로 그녀를 확인하니까 딸이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녀의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남아있는 상태였어. 자, 145, 신장 145, 몸무게 19, 뱃속에 내용물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부부가 말하는 건 16살부터 17살인가부터 감금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녀의 키 145로 봤을 때 아마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대로 성장을 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금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제대로 된 영양소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던 거야.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되게 좀 머리를 굴린 게 뭐였냐면, 이렇게 좀 이렇게 추측해보는 게 뭐냐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게, 탈주하지 못하게 일단 체력을 떨어뜨려 놓는 거야. 아주. 그런 다음에 가둬 놓는 거지. 그래야 문을 열어줘도 기력이 없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그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갇혀만 있게 그렇게 이 부모가 만든 거지. 그런데 용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금이요?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요. 딸이 아픈 거, 뭐 쇠약해져 간 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딸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라고 주장했대. 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 자, 이들 말로는 2002년 정도부터 딸을 골방에 가두고 아주 최소한의 음식만 주면서 카메라로 딸의 행동을 감시했던 거야. 그런데 너무 이상한 점이 뭐냐면, 딸 방 안에만 카메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집안 전체, 바깥에조차도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 10개 정도에. 자, 창문도 없이 감시 카메라만 달려있는 골방에는요, 이동식 변기, 그 다음에 물 공급을 위한 튜브, 그리고 방문은 이중 잠금을 해가지고 밖에서는 절대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이 집 자체도 이렇게 큰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 2m 정도에. 자, 주위의 눈을 피해서인지 집 주변에 있는 감시 카메라만 총 5대였대. 그러니까 이들은 감시 카메라로 딸을 살피면서도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딸을 감금한 걸 누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뭔가 지켜봤던 거죠. 지들이 나쁜 짓 하니까 불안하니까. 자, 부모는 스피커를 통해서 감금된 아이리 씨와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자, 물은 밖에 있는 탱크에서 튜브를 통해서 공급해 줬어요. 라고 했는데, 이 수사 간부가 이 딸의 시체를 보고서는 시신이 뼈가 왜 뼈밖에 없었대. 뼈와 피부밖에 없었대. 피부라고 표현해. 너무 심했다. 와, 막 이러면서 경찰이 뼈와 피부래. 와, 얼마나 말랐던 거야 진짜. 그게 너무 이상한 건 또 그녀의 여동생이야. 그녀의 여동생이 있었잖아. 근데 그녀의 여동생은 왜 언니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은 뭘 하고 있었을까? 자, 그녀의 여동생을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여동생이 뭐랬냐면, 언니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건 17살 땐가 18살 때? 그때부터 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보지 못했죠. 이 발언 이상하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의 동생이 있어. 동생이나 뭐 누나나 뭐 언니나 형이나 뭐 이렇게 있어.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어떡해? 찾아야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난리가 안 써야 됐는데 그냥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여동생조차도 왜 언니가 없는지 어디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부터가 뭔가 이 아이리 씨가 가족에게 굉장히 너무 외면당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자매는 아니었던 거지.
그리고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유독 장녀인 이 아이리시한테만 너무나도 심한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원래 왕따라는 게 그렇잖아. 왕따 당하는 애가 있으면 괜히 나한테도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 방관하는. 그래서 아마 이 여동생조차 내가 뭔가 말하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야 진짜. 열받아 죽겠어 내가 이제 말하면서도. 자, 카키모토 아이리씨. 그냥 초등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이번 사건을 듣고 나서 그녀가 아주 빼짝 말라 죽어 있었다니. 아니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방치했다니. 너무 불쌍해요. 라고 말했대. 자, 그리고 동급생에 따르면 에리씨는 정말 정신장애가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대. 자, 그녀가 쓴 문집에 한 글이 있는데 그녀가 뭐라고 썼냐면 私頑張ってお母さんに見てもらいたい라는 글이 있어. 뭐냐면 저 열심히 해서 이 모습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말을 문집에 쓴 거야. 사실 그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운동회에서 그녀가 이제 창작한 춤을 췄대. 그녀가 춤을 췄는데 문집에다가는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우리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글을 남겼어. 그런데 이런 소녀가 약 20년 뒤에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거지. 자, 진짜 죄송해요. 감정이 억해졌어. 자, 이 아이리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995년 여름에 이사를 옵니다. 오사카부 히라카타시에서 네아가와시에 있는 집으로 그녀의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이사를 갑니다. 그는 초등학교에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됐고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인터뷰에 응한 거야. 근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해. 아이리랑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귀여운 이름이네 라고 묻자 아이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름 우리 아빠가 지어준 거야. 자, 친구가 너 이름 되게 이쁘다 라고 했더니 근데 이게 진짜 사랑 애자가 들어가거든. 그녀 이름에서 아이리야. 사랑이란 이름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름 지어준 거야 라면서 씩 하고 웃었대 친구한테. 그리고 그녀는 사육위원을 맡아가지고 토끼를 돌보기도 했었대. 굉장히 소중하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쓴 문집에는요. 창작춤을 열심히 연습해서 엄마가 오지 않을까? 엄마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춤추면서 눈으로 찾고 있었다 라고 적혀 있어. 엄마가 오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 보고 있을까? 라면서 춤추면서 이렇게 엄마를 계속 찾았었대. 자, 그런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3학기 때부터 갑자기 학교에 오지 않게 되고 중학교에 등교하는 모습도 그녀의 친구들은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수줍음이 많은 보통 여자아이였는데 너무너무 슬프다.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 라는 게 이제 그녀의 동창들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서 엄마랑 동생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글을 쓴 그녀인데 왜 그녀가 20년 뒤에 이렇게 깡 마른 상태에서 알몸으로 죽어 있었을까요? 진짜 너무 속상해. 독서를 좋아하고 쉬는 시간에도 자주 도서관에 가서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굶어 죽이다니 너무하다. 뉴스를 보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기억 속의 아이리는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라는 동창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그 동창생의 인터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積極的にみんなの中には入っていってないけど淡々としてて穏やかなっていう 막 적극적으로 애들과 팍 이렇게 어울리는 타입은 아니었대. 그러니까 약간 뭔가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껴들고 이제 이러는 아이는 아니었대. 그냥 담담하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담담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なんか絵を描いたりとかなんか自分なりの文
文章とかを書いていて、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약간 뭐 글 이런 거를 적기도 했었대. 休み時間はよく図書室に行ったりして、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도서관 같은 데 갔고 本を借りたり、そういうおとなしい感じの子でした。 도서관, 쉬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거나, 가가지고 책을 빌려서 읽거나, 약간 조금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의 여자아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녀의 동창생 말로는. 자, 오도나시 깐지노 고데시다. 어른스러운 아이였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왜 이렇게 너무 슬프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자, 또 다른 동창생의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どうしたん? って聞いたら 도베르만이 가마랬다 って言っていた 라고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팔 왜 그래? 뭐 멍든 거 아까 누가 물어봤다고 했잖아. 너 팔 왜 그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도베르만한테 물려서 그래 라고 말을 했대. 친구한테, 이 초등학교 동창한테. 근데 여러분, 나 걔한테 물려본 적 있거든요. 저 호주에서 진짜 큰 개한테 물려봤어요. 그래서 전 지금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가 이렇게 한쪽이 살이 없어서 이렇게 좀 파여 있어요. 그 정도로 도베르만이나 이런 개한테 물리면 이게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 나 그래서 며칠 동안 침대에서 피가 쭉쭉쭉 흘렀었거든요. 나 근데 피부 이식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 전 누구보다 걔한테 물렸을 때 상처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친구가 봤을 때는 그냥 멍이었대, 멍. 누가 깨운 상처가 아니라 멍이었대. 그 그녀가 친구들한테 뭔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동급생들한테, 자신의 친구들한테조차 상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그녀가 집에서 얼마나 학대를 받아오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이 집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여기 뭐 부모님한테 말 잘 못하잖아.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말했다가 그 친구들이 또 복수하는 거 아닐까, 선생님한테 말했다가 그냥 걔네들 나중에 또 나한테 복수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 아이리 씨도 자신의 친구들한테 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맞았어, 아빠한테 맞았어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 귀에 들어가면 일이 너무 커지면 또 내가 부모님한테 더 크게 혼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6학년짜리 이 어린 아이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아니면 단지 부모님을 감싸고 싶어 했던 그녀의 마음일 수도 있어.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나 너무 속이 속상한 거야. 자, 아이리는요, 반 친구들에게 그 조용하지만 좀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해. 자, 걱정을 한 구부가, 그녀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말한 거야. 선생님, 왜 아이리 학교에 안 와요? 라고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했었대.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도 전화했을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뭐 저 지금 뭐 아이리 담임 선생님입니다 라면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이유도 없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 교사가 좀 성가신 인간이었을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전화하고 지랄이야 씨, 이랬을 수도 있겠지.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있잖아. 가정이나 그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아무 연락도 없이 등교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담임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반드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잖아. 왜 등교하지 않죠? 왜 학교에 안 나오나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냥 이 전화로 끝나는 거지. 나 때까지만 해도 뭔가 선생님이 학생이 학교에 안 나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집에도 찾아가보고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개인 시간까지 사용해가지고 뭐 학생이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가 솔직히 적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자, 동급생들이 이 아이리가 학교에 안 오니까 선생님이 그럼 우리 아이리한테 편지 좀 써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리 뭐 왜 학교 안 와? 아픈 건 아니지? 라면서 그 반 친구들이 아이리한테 편지를 썼대. 그리고 보냈는데 아마 부모라는 자체들이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겠지. 이게 뭐야? 아 진짜 쓰레기 씨, 이러면서 버렸겠지. 아이리가 못 읽었겠지. 자, 그러면 장기 결석이었던 이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교 측에서는 대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동급생은요, 그녀의 동창생은요, 이 아이리 씨가 너무 학교에 안 오고 뭔가 이상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대. 아이리 왜 학교 안 와요? 아이리 왜 연락 안 돼요? 선생님 아이리 왜 안 오는지 알아요? 아이리가 안 보여요. 막 이러면서 몇 번이나 선생님한테 물어봤겠지. 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까지는 건강하게 통학하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학기가 되면서 갑자기 등교 거부 상태 그대로 33살까지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한 번도 아무도 그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3학기 때부터 그녀가 죽기 전 33살 때까지 그녀는 계속 평생을 감금되어 있었던 거야. 그 0.9평, 1평도 안 되는 그 다단위 방에서. 자, 학교 관계자는요, 그 등교 거부에 자녀를 이렇게 되게 만약에 왜 학교 안 오죠? 라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그 부모님이 우리 애가 아파요 라고 하면은 학교 측에선 그러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진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아이가 진짜 아픈지, 왜 아픈지, 이렇게까지 안 나올 정도로 아픈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진단서 좀 주세요. 이렇게 그냥 서류 한 장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야. 사실 아동학대 방지법이 2000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어. 근데 그녀는 이미 그 전부터 감금이 시작된 거야. 자, 그리고 이 학계 조사, 그 실태 조사가 매년 문과성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매년 행해졌었대. 그 초등학교 6학년 담임 및 교장 선생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뭐 3학년까지 뭐 담임 선생님, 뭐 학교장, 그러니까 모든 담임이나 뭐 교장 이런 그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대로 가정 방문을 했었대요. 그리고 학생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해당 학생의 방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만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었고 그렇게 그 조사 보고가 이렇게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었대. 학교가 뭐 학생이 안 나오거나 그럴 때는. 그리고 만약에 뭐 정신병을 지금 앓고 있다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의사 소견서, 진단서 이런 거를 솔직히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은 이거 진단서 한 장만으로 믿는 거는 약간 조금 힘들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인 거지. 만약에 부모가 맘먹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애가 지금 정신병이라서 지금 밖에 못 나가요. 선생님 진단서 보내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학교 측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인 거야. 사실 요즘 그렇잖아. 담임 선생님이 집까지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오사카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가족이 환자예요 라고 입원시킨 거야. 정신병원에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감금되었던 사건이 실제로 오사카에 또 있었대요. 정신병이다. 그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보호자가 환자예요. 정신병자예요. 가둬주세요. 치료를 우린 요망합니다. 우리 희망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둬버린 거야. 한국에도 사실 이런 사건이 좀 많이 있잖아. 한국에도. 늙으신 자신의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위해서 자신의 와이프를 감금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억지로 불법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본에도 부지기수였지 뭐. 제가 실제로 그녀의 방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으나 그녀가 얼만큼 열악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실제 그녀의 방이에요.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녀가 머물러 있었던 그녀의 침대고요. 바로 얼굴 옆에 화장실이 있었고 파란색 호스 보이시죠? 이건 당시 뉴스 리포터 기자가 나간 건데 이렇게 호스로 물을 빨아먹은 거야.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인터폰 같은 거 보이시죠? 저걸로 부모님과 대화를 했던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뭔가 창문도 없는데 뭔가 카메라야,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게 좀 넓은 게 본 게 밖에서 본 이 방인 거야. 그녀가 머물렀었던 방. 창문 하나 없는 이런 방. 이런 방에 가둬놓은 거지. 겨울이고 여름이고 이렇게 20년 넘는 시간 동안. 17년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땐 더 예전부터 가둬놓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가둬놓은 것 같아.
16살, 17살 때부터가 아니라. 자, 딸이 16살, 17살 때부터 난폭하게 되었다. 근데 사실 있잖아. 초중 시절에는 약간 부모님이 약간 무섭고, 약간 부모님이 교육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이게 약간 좀 부모님의 약간 이런 정신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지배할 수는 있는데,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이제 밝히게 되고, 약간 자신의 의견을 이제 부모님께 말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인격이 조금 형성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원래 되게 조용하고 좀 내성적이고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탔던 딸이 부모님께 자기가 뭔가 어떤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 이랬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건 100%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 한 거야? 얘가 안 그러더니 왜 이러지? 너 혹시 뭔가 머리 이상해진 거 아니니?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 만약에 진짜 부모님 말대로 뭐 16살, 17살 때부터 감금을 한 거라면, 그 전부터가 아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16, 17살 때부터의 그 딸을 감금을 시켰는데 인격이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거의 어른이잖아. 고등학생은 솔직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에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딸의 옷을 다 발가벗겨 놓고 이런 데 가둬 놓은 거지.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겠어. 그러니까 혹시나 얘가 문을 따고 나가도 절대 도망갈 수 없게 빨개 벗겨 놓은 거지. 그리고 딸과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만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신들의 인생에서 딸을 아예 배제시켜버린 거지, 이 부모라는 작자들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 가지 않잖아, 요즘에는. 예전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나 뭐 교장이나 뭐 학교 교사들이 그 학생들의 집에 가가지고 직접 지금 얘가 잘 괜찮은지라는 걸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 아동학대방지법이 2000년 11월부터. 근데 그녀 감금되기 시작한 건 그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직접 방문을 강행하는 학급 담임들이 솔직히 드물잖아.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지. 아니, 왜 지금 담임 선생님은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나요? 그녀의 집에 간 적이 있었나요? 막 이러면서 했지만, 사실은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뭔가 지금 그런 자료가 없어서요. 잠시만요 라면서 뭔가 자료가 없다, 그런 뭐가 없다, 이게 말을 계속 얼버무렸대.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아이리 왜 안 와요? 라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말만 했지, 학생들에게 아이리가 왜 학교에 오지 않는지 자세한 내용은 가르쳐주지 않았대, 그 반 담임이. 그리고 뭐 그 남성 담임 선생님이 클래스 전원한테 우리 아이리한테 편지 쓸까라고 했지만 답장은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기자들이나 이제 일본 언론에서 그 당시의 담임 선생님한테 어떤 상황이었냐고 물어보자, 그냥 제가 조금 더 행동적으로 했으면 좋았을걸,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조금 더 발벗고 아이리가 괜찮은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을 했대. 내가 조금 더 좀 행동적으로 행동했으면 좋았을걸,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을만 했대. 그럼 뭐해, 이미 죽었는데 아이리는. 자,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 정신질환 환자가 집 안에 있는 어떤 집 안이 아닌 바깥에 어떤 거나 아니면 집 안에서 감금되는 게 사실 드물지는 않았었대, 옛날에는. 옛날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 자시키로, 객시의 감옥, 혹은 뭐 유비카고, 사시코라고도 불렸대. 이게 에도 시대 때부터 있었대. 이게 뭐냐면 1900년도에 정신병자 감호법이라는 게 일본에서 생겼대. 그게 뭐냐면 가족이 환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이나 가족 중에 누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 환자를 자신의 집에서 감금해도 된다라는 법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객실 감옥을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을 한 거야. 니네 가족 중에 뭔가 아픈 사람이 있거나 정신병자 있고 니네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둬도 돼, 감금해도 괜찮아 라는 게 1900년도에 법이 생겼대, 정신병자 감호법이. 근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 그 당시에는요, 그 정신병원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압도적으로 병원의 수가 부족했대.
당시에 정신과 병동이라는 게 전국에서 5,000개도 안 됐대. 그러니까 정부가 각 가정에서 병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병원에는 환자가 넘쳐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니네 집에서 환자 보살펴. 그거 우리가 허락해줄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1950년도에 정신병자 감호법이 정신위생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감호법은 폐지가 돼. 근데 사실 아직도 옛날에 만들어진 쇼와시대나 그 훨씬 전에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집을 보면은 집안에 뭔가 그냥 방이 아니라 뭔가 가둬놓는 이런 방들이 하나씩 있는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대. 당시에 이제 아이리시에 관련된 학교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학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라고 따지는 그거에 시교육위원회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검증은 어렵습니다. 라고 했어. 사건 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그 학교에는 근데 여러분 뭐 출석 상황이라든지 뭔가 성적표라든지 이제 그 학생에 관련된 뭔가 약간 이런 생활기록 뭐라고 해야지? 생활기록부 같은 게 약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개인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어 학교는. 그런데 자료가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고 그럼 만약에 자료가 없으면 애초에 이 학생에 대한 그 어떤 기록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학교가 잘못한 거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학교 주임, 담임선생님, 교감, 교장 이런 것들 이 사람들을 언론에서 직접적으로 뭐 취재하는 사람도 없고 취재를 하러 가도 뭔가 그게 언론에 밝혀지지 않게 누가 윗선에서 막거나 이게 크게 뭔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학교가 큰 욕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무조건 그냥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말만을 계속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면 돈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에서 돈을 먹었다던가 뭔가 이런 게 있었을 거다. 그 학교에 뇌물을 받았을 거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해. 자, 자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구석구석 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딱히 학교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해. 학교에 대해서는 별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 사실 이 아이리시의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분명 그녀가 학대를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평균적으로 그렇잖아. 부모 연락도 안 되는데 학생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들 부모가 더욱더 그녀를 숨긴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학생을 학대합니다. 이 부모가 학대를 합니다. 우리 학생을 구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학교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다면 이들 부모는 경찰서 청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아이리를 꽁꽁 집에다 숨겨놓고 집 밖에다가도 카메라 5대 다 설치해놓고 그녀 방에도 카메라 설치해놓고 아무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누가 들어오면 우리가 먼저 뭔가 조치를 취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녀의 부모님들은 최대한 바깥 생활을 안 한 거야. 자, 1990년대 당시에 뭐 좀 열악했겠지 물론. 지금은 2000년대니까. 그때까지는 일본에는 학대 신고 한 라인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도 있잖아. 학대 받는 사람이나 있으면 약간 뭐 도움 청하는 번호가 있잖아요. 일본은 186, 189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누가 학대를 당해도 뭐 경찰에 누가 신고를 했겠어?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야. 나에 대해서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도 싫고 내가 다른 사람 프라이버시에 침해하는 것도 싫고 일본 사람들은 나는 나, 너는 너 약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거든요. 사실 범죄가 미국에서 범죄가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이런 흉악범들도 독방에 갇혀있다가 나가면 두 번 다시 독방에 갇히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야. 왜냐면 아무도 없어. 그 방에 혼자 있는 거야. 그 좁아 터진대.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어렵고 혼자 멍 때리는 것 같고 뭔가 자유도 없어지는 것 같고 숨 막히고 이럴 거 아니야. 실제로 독방에 갔다 온 사람들은요 2번 다시 독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경우가 많아.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너 독방 너무 심하게 잘못하면 독방에 그냥 가다 놔버리잖아. 그런데 이 아이리시는 너무나 어린 나이부터 이 좁아 터진 방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을 강요당한 이 아이리시가 나중에는 이게 기쁜 건지 내가 슬픈 건지 내가 화가 난 건지
희노애락도 느낄 수 없을 만큼 뭔가 삶에 대한 걸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울증이 왔고 그러다가 병세까지 악화됐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봐요. 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멀쩡한 사람도 여기에 몇십 년이 갇히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야.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갇힌 이 아이리스는 절망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지. 너무 처음에는 무섭고 엄마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이러다가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이 없는 거야. 상상이 가요, 여러분. 점점 그게 말라가는 그 희망과 기대와 이런 감정이 말라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자, 솔직히 부모가 우리 딸이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한테 병원 데리고 가서 우리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되게 폭력적이에요. 좀 뭔가 이상해요. 라고 하면 선생님도 이 아이보다는 약간 부모님의 말을 조금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럴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추측들도 있었어. 자, 2001년 아이리씨가 정신질환으로 진단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진단인지는 아직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 그 병명이 뭔지는. 그리고 2001년 또다시 부모가 이제 그 조립식 오두막에 아이리씨를 집어넣죠. 그리고 감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동생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영상은요, 당시에 그 사건의 현장 검증하는 영상입니다. 그 부모라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로 아이리시로 보이는 그 마네킹을 들고 이제 어떻게 했냐, 어떻게 감금했냐 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하는 건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 2010년도에는 이미 아이리씨는 계절을 불문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알몸으로 생활을 했었어. 부모님이 말하기로는 사망 몇 년 전부터 이미 옷을 그렇게 입히지 않았었대. 그리고 2017년 1월부터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그 하루에 두 끼 줬던 그 밥을 하루에 한 끼로 바꿔요.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아이리씨는 이 공간에서 나올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칸막이가 좀 두꺼웠대. 그래서 그녀가 안에서 하고 소리를 질러도 바깥까지 소리가 새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해.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미 19kg밖에 안 됐는데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소리 지를 힘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그녀가 소리 지르는 것도 밖에서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이 부모 새끼들의 약간 그런 야가 빠진 학대였던 거지. 자, 간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그 1평도 안 됐다. 자, 중간에 절대 나올 수 없었고 바깥에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창문도 전혀 없었다. 감금 오두막에 전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등도 없어요. 천장 보이시죠? 전등 없어요. 밤 되면 깜깜하고 낮 때도 깜깜할 거야 아마. 왜냐면 계속 깜깜했을 거야. 와, 끔찍하다, 끔찍해.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주변에서 뭔가 자신들이 한 학대한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게 두려웠는지 부모는 절대 조명을 일절 설치하지 않았대. 그래서 에리 씨는 평생을 이렇게 어두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추우면 겨울 왔나 보다, 더우면 여름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몸으로. 자, 그리고 그녀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카메라를 보면서 얘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왜 왕따 시키는 애들도 자기가 괴롭히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아하잖아. 지금 내 방에 설마 누군가를 왕따 시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진짜 그럼 너 벌 받을 거야. 진짜 너 똑같이 너 피눈물 흘린다. 근데 만약에 막 괴롭히면 막 제발 미친. 야, 춤춰봐. 바지 벗어봐. 왜? 한번 보자. 라면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들 부모도 자신의 친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딸이 점점 야여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을 뭔가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던 건 아니었나라는 추측들도 생겨. 그리고 경찰의 말로도 분명 이들 부부는 그녀의 딸이 죽음까지 갔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였대.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이미 육아를 포기했던 거야. 그리고 이거 있잖아. 간이식 화장실 있잖아. 안에 있는 거 화장실. 이 화장실도 몇 주에 한 번밖에 청소해주지 않았대. 그러니까 그녀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이 얼굴 바로 옆에 이 변기통이 있는데 이거를 몇 주에 한 번씩밖에 청소 안 해주니까 그 똥 냄새가 나면 똥이 쌓여도 오줌이 쌓여도 계속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몇 주에 한 번 청소해줄까 말까였으니까. 이 공간에서 에리씨가 17년 이상을 살아왔던 거야. 야, 1일 한 끼인데, 나도 이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을 수 있어요? 세 끼는 먹어야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모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결정한 딸에게 충분한 영향을 주는 그런 양을 준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이 부부들이 증언을 해. 뭐가 문제인지 못 깨달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학대를 하던 부모라는 사람들도 뭔가 경찰에 잡히거나 이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봐요. 정말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게 보통의 모습인데 얘네들은 안 그래. 미안해요.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 우리는 감금시킨 거라뇨. 우리는 요양해준 거예요. 우리 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감금은 했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이 엄마의 마음 모르겠어요? 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만 해. 자, 2017년 12월 17일 새벽 1시 아이리스는요 심한 영양실조의 동사로 죽습니다. 자, 발견 당시 오두막엔 난방시설이 없었고 빨개 벗은 채로 모포를 덮고 있는 상태였대요. 2017년 12월 18일 아침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아이리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자, 부모님은요 아이리씨의 죽음을 숨기면서 그 둘째 딸로부터 자수해라, 빨리 경찰에 신고해라 라고 해가지고 2017년 12월 20날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23일날 부모가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날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가 되죠. 자, 그 부모님 또 경찰 가서 이렇게 말해. 우리 딸이 만약에 마음대로 막 이렇게 벗어나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실내에서 요양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어떤 음식을 줬냐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딸은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 게 있는데 내가 먹고 남은 거 그거 줬죠. 라고 해. 자신이 다이어트 하다가 먹다 남은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해. 그게 뭐가 이상해요? 라는 거야. 이 여자들은. 이 여자 남자는. 건강식인데 왜? 라면서. 자, 부부는 시신 유기죄로 체포됐고 2018년 1월 2일 간급 및 유기치사죄가 추가됩니다. 2018년 1월 2일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감금 혐의로 부모가 또다시 체포되고 2018년 1월 6일 부모 입혀야의 현장 검증이 실시됩니다. 2018년 1월 24일 부모가 감금과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죠.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체 유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2018년도에 일어난 거랑 아직 사건 재판이 잘 안 나왔어. 자, 2018년 2월 2일 네야가와시는요 도시의 초, 중, 고등학생 전원에게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선생님들한테 가정 방문을 하게 해요. 그리고 학대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학대 사건 발전할 수 있는 가정이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조사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죠. 자,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고등학생인 분들 계신가요? 18, 17살? 지금 자기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잖아. 그동안 이 에리씨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이 좁아터진 이 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곳에서 갇혀 사는 거야. 응애 하고 태어나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이 순간까지 18년 동안 이렇게 상상하면 엄청 끔찍하죠.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2018년 1월 6일 오후 6시 20분
오사카부 네야가와시에서 일어난 이 여성이 감금되어서 사망하게 된 사건. 이 사건은 경찰은요, 이 체포된 부모를 집으로 끌고 와서 입회하게 하고 현장 검증을 시작합니다. 감시 카메라의 분석도, 영상 분석도 시작합니다. 자, 경찰들이 녹화 테이프를 찾기 시작했어. 근데 녹화 영상은 10년도 훨씬 전부터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해, 그 테이프들이. 자, 아이리스가 중학교 시절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부터 감시 카메라 테이프가 있었대. 그러니까 이 부모님 말대로 16인가 17인가 그때부터가 아니고 이미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부터의 테이프가 영상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잖아. 이때부터 감금되어 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 감시 카메라는 14년 전, 그 더 훨씬 전에 영상도 남아 있었대. 자, 그 경찰들이 영상을 조사한 결과 이 장녀가 분명히 난폭하고 포악해서 가다 놨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날뛰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었대요.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대. 자, 그리고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는 아마 그녀가 중학교 시절부터 구체적인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부모로 인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집안에 감금되어 있던 영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감금됐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그 아이리시가 분명히 정신질환을 발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추측을 할 수 있지. 자, 이 부모라는 연놈들은, 욕해서 죄송하지만 좀 할게요. 연놈들은 체포된 후에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대. 우리는 그냥 딸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엄마니까 우리는 그냥 딸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감금이라뇨. 우리가 한 건 요양이라니까.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대. 우리는 딸을 사랑하고 있었다. 감금이 아닌 요양이다. 근데 말도 안 되지. 17년 이상을 감금시켜놓고 계절을 불문하고 그 다 큰 딸을 빨개 벗겨놓고 몇 주에 한 번씩 그 변기통을 치워주고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고 그것도 다이어트 하다가 먹다 남은 음식을 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9kg밖에 안 되지. 33살인데. 자, 자신의 딸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이들 부부가 정말 자신의 딸을 사랑했다면 왜 딸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 제가 방 사진을 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있구나. 다시 할게요. 자, 이 방을 보세요. 제가 조금 한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방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방에서 2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33살까지. 이렇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도 하나 없고 위에 천장 봐요, 여러분. 여기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은 천장에 전등이 없습니다. 전등이 없어요. 맨날 이렇게 갇혀 지낸 채로 살고 있었던 거지. 저 같으면 자살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이리시가 대단한 거야. 그러면서 이 감시 카메라 여기다 설치해놓고 이렇게 부부들은 이렇게 거실에서 설거지하거나 음식 만들면서 계속 그 카메라로 지켜본 거야, 자신의 딸을. 여보, 저는 기어다니는 거 봐. 막 이러면서 그랬겠지. 끔찍해.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 거기다가 지방이 거의 없대잖아. 피하 지방이 거의 없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니. 그러니까 얼어 죽었지. 영양실조로 그 체온을 조절하는 그게 고장나서. 자, 인근 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뭐 자취하거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그 가족들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어. 그리고 인근에 사는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일대가 무슨 뭔가 뭐 어떤 공사나 뭐 땅값 무슨 올리려고 뭔가 뭐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인근에 사시는 60대 할아버지가 남성이 이렇게 말을 했대.
이 지역 일대 집주인들 그때 한번 집값 뭐 좀 높게 받겠다고 해가지고 집을 다 퇴거를 요청했단 말이야.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주변 집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산을 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만, 저 카키모토 씨만 응하지 않았다니까? 이 집 안 나간다고. 분명 그랬으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 집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갔지만 유독 이 사람만 나가지 않았다고 해. 자, 경찰들은요, 감금치사 혐의 등 살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도 두고 경찰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문집에는요, 그녀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만화가가 되고 싶은 카키모토 아이리. 만화가가 되고 싶었던 이 카키모토 아이리 씨는요, 20년 뒤에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사망하게 되었죠. 자,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자택에서 이렇게 동사한 사건. 자, 경찰은요, 당시 2일 부모를 감금과 보호 책임자 그리고 유기치사 용의로 재체포합니다. 자, 감금이 아니라 요양이라고 했던 이 아버지 야스타카 그리고 어머니 유카리. 자, 그녀가 사망하기 전부터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녀는 누운 상태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대요. 자, 오사카부 네야가와시 네야가와시 살고 있는 이 아이리 씨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보고 영상을 확인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 다다미 방 말고도 사실 이전에도 여러 방에서 이 아이리 씨가 갇혀있던 것이 당시 8일 수사 관계자의 취재로 밝혀집니다. 사실 그녀 갇혀있던 건 비단 그것만 아니었고 여러 군데 좁아 터진 다른 곳에도 몇 번이나 갇혀 있었대. 그리고 굉장히 어려 보이는 아이리 씨의 모습도 영상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요, 감시 카메라 영상이 기록된 다수의 DVD 등을 압수했고 영상을 검토한 결과 조립식 객실과는 별도로 아이리 씨가 여러 골방에 갇혀 있는 영상들이 발견됩니다. 아마 2002년 그 전부터 격리 감금 상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정신장애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어둠 깜깜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식사, 그리고 굉장히 고요한 소리, 돌아가는 카메라, 그리고 왠지 누군가에게 항상 24시간 감시되고 있다는 공포, 도망갈 곳도 없고, 이 아이리 씨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괴로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과 같은 이런 학대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사실 학대에 관해서 무관심해. 사실 우리도 누가 막고 있어도 괜히 끼어들면 큰일 생길까봐 그냥 피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사회가 점점 너무 차가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집 바깥의 사진을 영상 말고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집 바깥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2m 높은 철제로 다 뭔가 가려져 있었고 카메라 등이 안쪽에 되게 많이 있었어. 자, 도로에 접한 집의 현관문은 빨강색 두꺼운 철제문으로 닫혀 있었고 문패 기둥 밖으로 10대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대. 감금이 발각되지 않도록 아마 주위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사실 일본은요, 뭔가 척살이나 교살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게 되면은 이게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요, 일본은. 그리고 만약에 열악한 환경에서 1년 이상 음식을 하루에 한 끼밖에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감금시켜서 괴롭혀서 죽이면 이게 감금치사 혐의 또는 보호자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이 10년 정도가 된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건만 접했을 때는 이 연놈들한테 무기징역을 때려도 부족한데 사실 이 감금죄는 시효가 있어. 공소시효가 5년밖에 안 돼. 그래서 아이리 씨가 2001년 또는 그 전부터 감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까지 이전에는 이 시효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야.
시효가 성립돼. 갇혀 있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리씨가 몸에 여러 몸에 멍이 있는 걸 친구들이 봤었어.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상해 혐의가 있었지만 사실 1990년대 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소시효가 성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시효가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리씨를 결론적으로는 5년 정도밖에 감금시키지 않은 거야. 법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가벼운 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어떤 기사에 적혀 있었어. 자, 보호책임 유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호책임자 유기 치상죄인데 이거는 법정형이 뭐 몇 년부터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딱히 않다고 해. 나도 일본 법이니까 잘 모르겠어. 자, 형법 219조에서는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단된다고 해. 즉 상기보호 책임자 유기죄는요 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야. 유기죄 그냥. 근데 상해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상처를 입혔어. 뭔가 이렇게 상해를 입혔어. 상해죄는요 15년 이하 혹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 책임 유기 치상죄가 되면 이게 되게 웃긴 게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거지. 15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상 벌금. 근데 그냥 유기만 했다고 했을 때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그런데 만약에 보호가 책임 유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방치시켜놓고 사망시켜버린 경우에는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혐의가 더해진대. 그런데 이것도 상해죄랑 비교해서 조금 더 무거운 형으로 처단된다고 해. 상해치사죄는요, 처벌이 최하 3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모가 이 딸을 감금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보호 책임자 유기치사 처벌로 인해서 최소 3년 이상, 그리고 2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나는 무기징역 때려야 된다고 봐. 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 사실. 안 그래요, 여러분? 난 아이 학대하거나 노인 학대하는 거 진짜 용서 못해. 동물 학대 말한 거. 누군가가 학대를 하는 걸 말이 안 돼. 지네가 뭔데 누가 누굴 때리고 학대하고 그래. 그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대체. 자, 초등학교에서는요, 동급생들이 말하길 그녀는 항상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키모토 아이리 씨가 부모님에게 적어도 최소 23년 정도 학대를 받았고 6,000일 이상 조립식 오두막에 감금된 채 얼어 죽고 영양실조로 말라 죽은 사건이야. 1995년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학대를 당했고, 그리고 그녀는 33살의 나이에 신장 145, 체중 19kg밖에 안 되는 아주 쇠약할 때까지 쇠약해진 상태였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저 같으면 자살할 것 같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저도 아까 말했지만 진짜 그녀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녀는 언젠가는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녀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견디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 그렇게 보면 이 아이리스의 정신력은 정말 대단한 거야. 언젠가는 강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 답답한 곳에서 나도 벗어나서 햇빛을 볼 날이 오겠지. 엄마 아빠가 언젠가 날 여기서 꺼내줄 거야 라는 뭔가 희망이 있었겠지. 필사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 자, 강추위가 시작된 1월 14일 아침, 이게 바로 아이리 씨의 집 앞에 놓여있는 향과 꽃다발, 그리고 뭐 과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었어. 그녀가 굶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을 놔준 것 같아.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녀가 제발 천국에서는 늘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만을 지내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정말 제가 매주 사건을 가지고 올 때마다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이잖아. 이 사건만 해도 여러분 2018년도에 잡힌 거야.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올해 있었던 사건이야,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아직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어. 다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도 중요하고 내 자식, 내 아이, 우리 가족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정말 다른 타인의 불행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번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힘나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도쿄 K일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